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다리 아래 진흙 속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자잿빛으로 변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말도 못하고 의지할 곳도 없는 여자,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옷값도 안 되는 품평을 받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는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반나절 풍토로 산 죽 한 그릇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말 못하는 여자가 말보다 강한 무기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것은 조선 중기 경기도 깊은 산골짜기 산음골에 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고요한 곳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반나절은 걸어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찾는 나그네는 거의 없었습니다. 봄이면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을 전체가 연분홍빛으로 물들고, 여름이면 반딧불이 냇가에서 춤을 추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산을 불태우듯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깊은 눈이 마을을 고요히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수확은 적어 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하얀 회벽에 번듯한 소술 대문이 달린 그 집이 바로 최시댁 최영복의 집이었습니다. 최시댁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선대 어르신은 엄하면서도 인정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돌쇠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돌쇠, 25살, 마른 몸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쇄골이 드러날 만큼 야윈 체구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낮게 하나로 묶고 색이 바랜 쪽빛 첨적 삼에는 깊고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소매는 헤어지고 옷자락에는 지워지지 않는 진흙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큼은 맑았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빛을 담은 눈, 오랜 고생에도 흐려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10살의 부모를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그해 마을에 괴질이 퍼져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는데, 돌쇠의 아버지는 사흘 만에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닷새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돌쇠를 거두어 준 것이 바로 최시댁 선대 어르신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일하거라. 어르신은 그 한마디로 돌쇠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15해, 돌쇠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무거운 물독을 몇 번이고 날라 부엌독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구간으로 가 말에게 여물을 주고 두엄을 쳤습니다. 볕이 들면 논으로 나가 허리를 굽혀 진흙 속에 무릎까지 담근 채 잡초를 뽑았습니다. 한여름 볕은 사정없이 등줄기를 내리쬐고 땀이 눈에 스몄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면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를 들어올려 내려치기를 수백 수천 번, 손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이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물녘에는 행랑채를 쓸고 마당을 닦고 살인문을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루 품칼은 겨우 닷형, 상평통보가 쓰이던 시절이라지만 쌀 한 호비 6갠 하던 때였으니 비가 오면 일이 없어 풍엿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때 어르신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길가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 마음 하나로 15해를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대 어르신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주인은 그 아들 최영복이었습니다. 영복은 온화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샀지만 아버지만한 살림 수완은 없었고 세세한 일에는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장부 관리와 재물 운영은 모두 청지기 조병훈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집안의 살림살이와 재물, 장부, 그리고 머슴들을 두루 감독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선대라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리였고 조병훈은 20여 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최시댁의 오른팔이요 믿음직한 집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조병훈, 50살, 살집 좋은 몸에 듬성듬성해진 머리를 작게 상투 틀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중 턱 아래로 배가 허리춤 위에 볼품없이 얹혀 있었습니다. 늘 값비싼 대나무 담뱃대를 손에 쥐고 다니며 으스대듯 휘둘렀습니다. 가느다란 두 눈은 언제나 무언가를 꾀하듯 번득였고 입가에는 얄궂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을 값어치 재듯 훑어보는 버릇이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미움을 샀습니다. 선대가 돌아가시고 영복 도련님이 자리를 이어받은 뒤로 조병훈은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 조병훈이라는 자, 집안에서 돌쇠를 곱게 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어르신의 손에 주어진 머슴 하나가 15해째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더군다나 돌쇠는 우직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있었는데 조병훈은 그런 돌쇠가 언젠가 자신의 비밀을 캐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리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쇠가 행랑채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조병훈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위압적인 그 발소리. 돌쇠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야, 돌쇠, 손 멈춰라.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청지기 나리, 무슨 분부이십니까? 조병훈은 담뱃대에 입을 대며 돌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연보랏빛 연기가 스르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네 밥은 하루 2끼다. 아침하고 저녁만, 점심은 없애. 돌쇠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찌하여? 조병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어째서라고? 분수를 알아라. 이 미물 같은 것. 거두어준 자리에서 밥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어딘가 싶어야 할 것이다. 조병훈은 연기를 돌쇠 얼굴에 훅 불어댔습니다. 돌쇠는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힘겹게 참았습니다. 불만이면 당장 나가거라. 네 대신은 얼마든지 있어.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금니가 삐걱할 만큼 세게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바닥 살이 파일 만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조병훈은 만족한 듯 코웃음을 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끔 담뱃대를 들어 먼지를 털어내며 걷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일해왔을 뿐인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머지않아 자신의 운명을 크게 뒤바꾸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비 내리는 날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오후 들어 장대비가 되었고 저녁이 되어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콸콸 마치 폭포 같은 빗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조병훈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까지 물건을 전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자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런 날씨에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병훈은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때? 오늘 안에 전해야 하니까 못하겠으면 내일부터 밥은 한 끼로 줄여. 돌쇠는 말없이 짐을 짊어지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롱이도 삿갓도 주지 않았습니다. 흠뻑 젖은 쥐꼴이 되어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 아래는 진창이 되어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옷은 물을 먹어 무거워졌고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걸어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물건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주위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다리가를 지나려던 참에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다리 아래 빗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 처음에는 버려진 짐짝이나 들개 한 마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돌쇠는 발을 멈췄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몸, 꼭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옷은 원래 빛깔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자댓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옮겨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맞으며 진흙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다리 아래로 내려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 냇물에 손을 담근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여자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하게 두근두근 소리가 났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를 도와서 뭐가 달라지는가. 나 자신도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점심조차 못 먹게 된 몸인데, 게다가 만약 무슨 죄를 지은 자라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몸이라면, 끼어들면 나까지 휩쓸릴지도 모른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자의 눈이 가느스름하게 열렸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돌쇠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깊은 샘 같은 검은 눈동자. 고통 속에서도 어딘가 강한 빛을 품은 눈. 포기하지 않은 눈. 살려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따뜻한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돌쇠는 일어서서 달렸습니다. 빗속을 전력으로 달려 마을 주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흠뻑 젖은 돌쇠를 본 주막 안악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당신 그 꼴이 어떻게 된 거요? 죽 한 그릇 주십시오.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죽이요? 돈은 있어? 돌쇠는 닷점을 내밀었습니다. 반나절 품점이었습니다. 어제 겨우겨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안악은 돌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오. 이윽고 안악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자, 식기 전에 가져가오. 식지 말라고 뚜껑도 얹었어. 돌쇠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죽을 소중히 안고 돌쇠는 다리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자를 부축해 일으켜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걸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따뜻합니다. 여자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얼어붙은 몸속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파랗던 여자의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고 쉬어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짜내는 듯한 실처럼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알아챘습니다. 이 여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여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이 빗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온 날들,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날들, 그저 악착같이 버텨온 날들이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십시오.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놀란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뭔가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여자의 눈에 스쳤습니다. 돌쇠는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도 거두어진 몸입니다. 10살에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이 떠돌다가 어르신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의 눈은 고닫습니다. 거짓도 꾸밈도 없는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쇠는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밑바닥부터 뒤엎게 될 줄은 그때의 돌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여자를 마을 어귀의 낡은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으로 지금은 쓰지 않는 빈 헛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틈새가 있고 바닥은 흙 그대로였습니다. 비도 됐고 겨울이면 외풍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아래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여벌옷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젖은 채로 있으면 몸이 더 식습니다. 여자는 망설이다 받아들었습니다. 돌쇠는 헛간 밖에서 기다리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습니다. 축축한 가지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지만 꾸준히 입김을 불어 겨우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여자가 옷을 갈아입은 것을 확인하고 돌쇠는 화롯가에 여자를 앉혔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따뜻해지실 겁니다. 여자는 불에 손을 쬐면서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여자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여린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뜨자 여자의 얼굴에 조금씩 기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뺨에 붉은 빛이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조금은
나아지셨습니까? 여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자를 썼습니다. 복녀.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녀요. 복녀 씨이십니까? 좋은 이름이네요.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라는 뜻이겠지요. 복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돌쇠의 가슴 안쪽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야위고 더럽혀지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복녀는 땅에 그림을 그려 자신의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는 것, 먼 마을에서 왔다는 것, 흉년으로 마을을 쫓겨나 떠돌다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복녀의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밭에서, 길가에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떠들었습니다. 들었소? 돌쇠가 거지 여자를 데려왔다고. 게다가 말도 못하는 여자래.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리석은 자야.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주제. 금방 내쫓겠지 뭐. 그러지 않으면 둘이 다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돌쇠를 속 빈 충직이라 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문은 조병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집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병훈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손에 담뱃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 돌쇠. 돌쇠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청지기 나리. 조병훈은 담뱃대로 돌쇠의 어깨를 쿡 찔렀습니다. 뼈에 닿을 만큼 세게 비벼대듯이. 거지 여자를 주워왔다던데. 이 자식,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황만 나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병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어차피 굶어 죽겠지. 말도 못하는 여자애, 어리석은 놈,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조병훈은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돌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돈도 없고 신분도 없는 내가.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서 복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화롯가의 불이 조그맣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돌방 아랫목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헛간 안은 훈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복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복녀 씨,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앞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를 꼬박 일해도 쌀 한 옷값도 안 되는 품돈을 받습니다. 점심도 못 먹는 처지입니다. 복녀는 말없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청지기 나리는 저를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 부릅니다. 그런 저이지만 돌쇠는 목구멍을 한번 굴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복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이 멍하니 벌어졌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힘든 때도 슬픈 때도 둘이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때는 두 배가 됩니다.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눈물이 복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돌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녀씨. 이렇게 해서 돌쇠와 복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음식도, 술도, 예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둘이 손을 마주 잡고 앞날을 다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를 줬다. 같은 종류끼리 끌리는 거지. 말도 못하는 여자를 마누라로 삼다니 역시 속빈 충직이 돌쇠다. 저 둘 오래 못 가. 내년 이맘때는 어디선가 굶어 죽어 있겠지. 그러나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는 무렵이었습니다. 돌쇠와 복녀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이로 쌀을 사고 된장을 사고 소금을 사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복녀도 있는 힘껏 살림을 꾸렸습니다. 헛간을 깨끗이 쓸고 얼마 안 되는 식재료로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개울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가난해도 둘의 살림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조병훈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돌쇠, 오늘부터 내일은 도랑 청소다. 네, 청지기 날이 마구간 쇠똥 치우는 것도 전부 혼자 해. 다른 사람은 거들지 마라. 돌쇠는 말없이 따랐습니다. 불만을 터뜨리면 쫓겨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도 다른 머슴들과 따로 먹었습니다. 모두가 온돌방 아랫목에 둘러앉아 따뜻하게 밥을 먹는 동안 돌쇠만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찌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을 맡고 있던 강할매가 몰래 돌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할매 68살, 수건으로 백발을 싸매고 회색 무명옷에 흰 앞치마를 두른 눈이 따뜻한 노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버텨온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고요한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리 와봐. 강할매는 주위를 살피더니 주먹밥 2개를 돌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어서 가져가거라. 그 마누라한테도 먹여. 너희 둘 빼빼 말라서 못 보겠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할매. 이 은혜는 반드시. 강할매가 손을 저었습니다. 빨리 가거라. 조씨한테 들키면 나까지 욕먹어. 그 자는 남한테 인심 쓰는 꼴을 못 봐. 어서. 돌쇠는 깊이 허리를 굽히고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녀씨, 오늘은 좋은 것이 있어요. 복녀는 주먹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할매가 주셨어. 참 고마운 분이야. 자, 같이 먹읍시다. 둘은 마주 앉아 주먹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짭조름한 따뜻한 쌀밥의 맛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매실 장아찌가 들어있었습니다. 더없이 사치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돌쇠는 복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반드시 좋아질 거야. 둘이서 버티면 꼭. 복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돌쇠가 집에 도착하자 조병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 어제 누구한테 밥 얻어 처먹었다지.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병훈은 담뱃대로 돌쇠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탁,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붉은 선이 어깨를 가로질렀습니다. 따끔따끔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이 집 것을 허락 없이 갖고 나가지 마라. 다음에 또 그러면 너도 그 말 못하는 마누라도
당장 내쫓는다. 분수를 알아라. 이 미물 같은 것. 돌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서 홀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뺨에는 아직 담뱃대에 맞은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저 친절을 받았을 뿐인데. 복녀가 돌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돌쇠가 복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복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한 살림밖에 시키지 못해서. 복녀는 고개를 젓고 돌쇠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 밤 복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찾겠다.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뒤로 복녀는 집에 돌쇠의 낮밥을 가져다 주러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병우는 낮밥을 금지했지만 복녀는 자기 몫을 줄여 돌쇠를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녀가 집 뒤편을 지나다 우연히 어떤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 앞에서 조병훈이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상평통보, 엽전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엽전을 하나씩 세고는 자신의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발걸음을 빨리 가버렸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건 뭔가. 광에서 돈을 꺼내 품속에 넣었다. 저건 도둑질이 아닌가. 복녀의 가슴에 작은 의심이 싹쌌습니다. 그 뒤로 복녀는 집에 들를 때마다 조병훈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아무도 복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거지 여자. 그렇게 얕보고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마치 공기처럼 집안 곳곳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복녀는 보았습니다. 조병훈이 장부에 무언가를 써넣는 것을, 숫자를 고쳐 쓰는 듯 했습니다. 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주위를 확인하고 몰래 자신의 방 돗자리 아래에 숨기는 것을. 복녀는 확신했습니다. 조병훈은 집 돈을 훔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그러나 복녀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복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주인 영복께 고해봐야 조병훈 편을 들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복녀가 거짓말쟁이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써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복녀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날 밤부터 복녀는 은밀히 어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롯가의 재를 손에 묻혀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병훈이 광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 둥근 몸, 작은 상투, 손에 든 담뱃대. 누가 보더라도 조병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장부에 무언가를 써넣는 모습,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숫자를 고쳐 쓰는 광경, 돈을 세는 모습, 엽전을 하나씩 흐뭇하게 세는 장면. 날짜는 달의 모양으로 표시했습니다. 보름달, 반달, 초승달, 언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국리를 짜냈습니다. 복녀는 매일 밤 돌쇠가 잠든 뒤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롯가에 가느다란 불빛을 의지해가며 세세한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눈이 피로해지고 손이 떨려도 복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자신만 벌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있어 달라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조병훈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돌쇠. 네, 청지기 나리. 요즘 일이 느려졌구나. 게을러진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일은. 조병훈은 돌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네 같은 천한 것은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할 것이지 말대꾸하지 마라. 조병훈은 돌쇠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쓰러져 등을 세게 떴습니다. 빨리 일이나 하러 가거라. 이 미물 같은 것. 돌쇠는 말없이 일어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물 그림자 속에서 복녀가 보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눈에 고요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자의 악행을 밝히고 말겠다. 돌쇠를 위해, 이 착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도 복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15장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밑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 집에서는 한 해 전의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의 수지를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중요한 때였습니다. 조병훈은 초조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착복한 돈은 이미 100냥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장부가 맞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든 꾸며 넘겨야 했습니다. 조병훈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이 마을을 떠나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결산을 무사히 넘겨야 했습니다. 조병훈은 생각 끝에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돌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자. 저 미련한 자라면 누구나 믿을 것이다. 가난함을 이기지 못해 훔쳤다고 하면 그만이다. 어느 날 조병훈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오늘부터 광 청소를 맡긴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광 청소 같은 것을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에는 집의 중요한 물건과 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병훈은 얄궂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여우 같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다. 결산 날을 기다리면 된다. 돌쇠는 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짐을 정리하면서 돌쇠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부가 2권이었습니다. 한 권은 조병훈이 늘 들고 다니는 장부, 표지는 새 것이고 많이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권은 광 안쪽, 낡은 괴짝 속에 숨겨져 있는 장부, 먼지가 뽀얗게 덮여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숫자는 알았습니다. 두 장부를 펼쳐 숫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같은 달, 같은 날의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인가?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돌쇠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복녀는 눈을 빛냈습니다. 장부가 2권. 이것이야말로 흔들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결산날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결산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조병훈은 드디어 돌쇠를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에서 엽전 몇 냥을 빼내 돌쇠 헛간에 숨겨두고 결산날에 발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병훈은 몰래 돌쇠의 헛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병훈은 돗자리를 조용히 들어올리고 그 아래에 엽전 단량을 숨겼습니다. 5냥. 머슴이 가지고 있을 리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저 미련한 것은 끝이다. 도둑으로 마을을 쫓겨나거라. 조병우는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 없이 헛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조병우는 몰랐습니다. 복녀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복녀는 자는 척하면서 실눈을 뜨고 조병훈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꼼짝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병훈이 사라진 뒤 복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돗자리 아래에서 엽전을 꺼내 다른 곳에 옮겨 감추었습니다. 헛간바 큰 나무 뿌리 곁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함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복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조병훈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네가 광에서 뭔가를 꺼내갔지. 돌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거짓말 마라. 조병훈은 돌쇠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광의 엽전이 줄었다. 네 말고 누가 있어. 청소를 맡긴 것도 너 하나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아무것도. 조병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내 헛간을 뒤져봐도 되겠구나.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지만 만약 무언가 꾸며진 것이 있다면 조병훈은 마을 사람 몇을 데리고 돌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기절아, 이 도둑놈이 훔친 것을 찾아내라. 사람들은 헛간 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돗자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두드리고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병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에. 마을 사람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청지기 나리.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조병훈은 황급히 얼버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이만하자. 하지만 눈을 떼지 마라. 이놈은 수상하다. 조병훈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가버렸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녀씨,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복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돌쇠의 손을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복녀의 눈에는 고요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결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녀는 마지막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먹으로 그린 그림은 20장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조병훈의 악행의 기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복녀에게는 또 하나의 패가 있었습니다. 조병훈의 방에서 몰래 빼낸 베개였습니다. 복녀는 조병훈이 베개 안에 무언가를 감추는 것을 보았고 어느 날 그가 외출한 틈에 방에 숨어들어 베개를 꺼냈습니다. 베개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병훈이 스스로 기록한 착복의 명세였습니다. 날짜, 금액, 방법 모두 조병훈 자신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발뺌할 수 없다. 내일이 결전의 날. 복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편 조병훈은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엽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분명히 돗자리 아래에 숨겼는데 돌쇠 헛간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산에서 장부가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조병훈은 생각 끝에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돌쇠에게 죄를 씌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조병훈은 돌쇠 헛간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장부의 부정도 전부 돌쇠의 짓으로 돌릴 수 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한다. 한밤중 조병훈은 횃불을 들고
돌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헛간 주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꽹가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녀가 집 마당 기둥에 걸어둔 꽹가리를 나무 방망이로 힘껏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복녀가 소리로 마을 전체에 위험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조병훈이 이런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밤새 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꽹가리 소리는 고요한 밤 산음골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병훈은 황급히 횃불을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발이 엉켜 넘어질 뻔하며 달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왔습니다. 횃불과 초롱을 들고 무슨 일이 있느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주인 최영복도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한밤중에 무슨 일이냐? 복녀는 최영복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눈은 곱게 영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먹으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조병훈이 광에서 돈을 꺼내는 그림, 둥근 몸, 작은 상투, 손에 든 담뱃대, 한눈에 조병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부에 무언가를 써넣는 그림, 숫자를 고쳐 쓰는 모습, 돈을 세는 그림, 흐뭇한 표정으로 엽전을 들여다보는 자태, 날짜를 나타내는 달의 모양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대체... 복녀는 다음으로 광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두드리는 시추을 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고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을 뒤져봐라. 바닥 아래까지 전부 다 뭔가 숨겨놓은 것이 있을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이 광으로 몰려갔습니다. 마루장을 드러내자 거기에 낡은 장부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조병훈이 조작하기 전에 진짜 장부였습니다. 최영복은 두 장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항목. 그러나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에는 크게 써 있는 금액이 다른 쪽에는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조병훈이 착복한 돈이었습니다. 최영복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조병훈,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조병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주인 어른, 이건 무슨 착오가, 저 여자가, 말도 못하는 여자가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그때 복녀가 한 가지를 더 내밀었습니다. 베개였습니다. 복녀는 베개의 솔기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조병훈이 스스로 기록한 착복의 명세였습니다. 최영복은 수첩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년 정월, 광에서 5냥, 같은 해 3월, 추수분에서 10냥, 신축년 6월, 미국 판매에서 15냥, 모두 조병훈 자신의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최영복은 수첩을 보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병훈, 내 이놈, 몇 해나 이 집에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저 조병훈이 진실한 청지기로 알았는데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 복녀가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조병훈 방의 그림이었습니다. 돗자리 아래에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사해라. 최영복의 명으로 조병훈의 방이 뒤져졌습니다. 돗자리 아래에서 엽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엽전, 은엽전, 그 수가 100냥 이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냥이나 이런 큰 돈은 본 적이 없어.
조병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최영복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이 돈의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네 이놈은 수년 전부터 이 집 돈을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다. 내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하고 나의 눈을 속여온 것이다. 조병훈은 무릎을 꺾고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붙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 마음이 어두워져서 최영복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못한다. 당장 포조를 불러 관아에 구하겠다. 네 죄는 관아에서 가려질 것이다. 조병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밧줄로 묶여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전에 사람 위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조병훈이 복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인연, 말도 못하는 것이 주제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그것은 조병훈이 늘 돌쇠에게 퍼붓던 말이었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조병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빛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가 복녀의 곁에 섰습니다. 복녀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청지기 날이 돌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수를 몰랐던 것은 나리 쪽이었군요. 그 말에 조병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떠들어라. 이 미물 같은 것이 네 따위가 나에게 하고 조병훈은 날뛰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눌렸습니다. 최영복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뿐 아니라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병훈, 아버지는 너를 믿었다. 나도 너를 믿었다. 그것을 저버린 것은 네 자신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영복은 직접 마을 사람 둘을 데리고 읍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조병훈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수령 앞에서 장부 2권과 수첩 그리고 복녀가 그린 그림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수령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병훈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자신의 글씨로 가득 찬 수첩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조병훈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장기간의 횡령, 증거은닉, 방화미수에 이르기까지 죄목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수령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가명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조병훈은 먼 섬으로 귀양 보내지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 조병훈의 이름은 마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남을 짓밟은 자는 언젠가 자신도 짓밟히는 법.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조병훈이 떠난 뒤 최영복은 돌쇠와 복녀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에는 최영복과 강할매 그리고 마을의 어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긴장한 표정으로 복녀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 복녀, 너희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하겠다. 최영복은 두 손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에 촉촉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주인이 머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안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 어른. 저는 아무것도 모두 복녀가 한 것입니다. 최영복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 너는 말을 못함에도 저런 증거를 다 모았구나. 오랜 시간을 혼자서 대체 어찌한 것이냐.
복녀는 미소 짓고 먹으로 칠해진 한지를 가리켰습니다. 최영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글을 못 써도 말을 못해도 그림으로 전할 수 있다.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다. 말을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했구나. 강할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참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아이는 목숨 걸고 돌쇠를 지킨 게야. 그날 밤도 조병훈이 불을 지르려는 걸 망보고 있었던 게 아니겠어. 복녀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영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 너는 15해 동안 이 집에서 충실히 일했다. 조병훈에게 시달리면서도 불만 한마디 없이 일했다. 그 의리가 가상하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주인 어른, 최영복이 말했습니다. 상을 내리겠다. 먼저 30냥을 주겠다.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냥, 하루다채의 품청으로는 평생이 걸려도 만질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그 30냥이나 그리고 마을 어귀의 밭과 집을 주겠다. 밭이 새두라. 튼실한 집에 우물도 딸려 있다. 너희 부부가 살기에 넉넉할 것이다. 돌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밭, 나의 집,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아에 문서를 올려 네 신분을 풀어주겠다. 오늘부터 너는 머슴이 아니다. 자유로운 몸이다. 돌쇠는 무릎을 꺾고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자유. 15해 동안 내내 바라왔던 것, 그러나 포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고마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녀도 돌쇠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마주잡고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할매도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됐다, 돌쇠야. 정말 잘 됐다. 이후 최영복은 직접 관아에 문서를 올렸습니다. 돌쇠가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온 내력과 이번 일의 공을 낱낱이 적어 수령에게 올리자 수령은 그 사정을 헤아려 신속히 신분 문서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돌쇠의 손에 얼마 후 공식 문서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천대받을 이유가 없는 자유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돌쇠와 복녀는 최영복이 내어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튼실하게 지은 집이었습니다. 온돌방이 있고 화롯가가 있고 덧문도 달려 있었습니다. 비도 새지 않고 외풍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벽과 기둥을 몇 번이고 어루만졌습니다. 돌쇠는 복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복녀씨, 이제부터 둘이서 여기서 살자요. 이제 아무에게도 천대받지 않아도 돼. 아무에게도 시달리지 않아도 돼. 복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쇠, 축하해. 새 집이 참 좋구나. 복녀씨,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조병훈의 악행을 다 밝혔으니. 예전에 미련하다고 부르던 자들이 이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강할매도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시루떡 한 그릇을 들고서 돌쇠야, 복녀야, 축하한다고 가져왔어. 강할매, 그날 주먹밥을 주신 것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한 덩이가 저희를 얼마나 살렸는지. 강할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희 둘은 참 좋은 부부야. 서로를 아끼며 도우며 살아왔으니 분명 행복해질 거야. 복녀는 강할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쇠와 복녀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겨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복녀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 된 거요, 복녀씨? 복녀는 돌쇠의 손을 자신의 배에 얹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복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복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녀씨. 눈물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던 자신, 거두어진 몸으로 천대 받아온 자신, 미련하다고 비웃음을 받아온 자신, 그 자신이 지금 가족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이 되어 복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돌쇠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생명, 따뜻한 생명, 자신과 복녀의 피를 이은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나 같은 고생은 시키지 않겠다. 천대받는 일도 시달리는 일도 없이 키우겠다.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복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복녀씨, 그날 비 내리는 날에 당신을 도운 것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 쓴 반나절 품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반나절 품더미로 산 죽 한 그릇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미련하다고 비웃음을 산 행동이 가장 큰 행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뒤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산음골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속 빈충직 돌쇠라는 자가 있었다. 돌쇠는 비 오는 날 거지 여자를 거두어 아내로 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 여자는 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둘은 힘을 합쳐 나쁜 청지기를 무너뜨리고 마을을 구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속 빈충직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돌쇠와 복녀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련하다고 얕잡아본 남자와 말 못하는 여자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돌쇠는 복녀의 목숨을 구했고 복녀는 돌쇠의 명예와 목숨을 구했습니다. 가치는 돈이나 신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글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에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두 사람은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돌쇠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빗속에 쓰러진 낯선 여자를 발견했을 때 못 본 척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알리고 자신은 상관하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아니면 반나절 품깸을 털어 따뜻한 음식을 사다 주었겠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나누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